네, 안녕하십니까. 김성일 K잡설의 김성일입니다. 네, 이번 동영상은 지난 동영상 간송 선생의 철학에 이어서 간송 선생과 간송 미술관의 최대의 위기였던 6.25 사변을 어떻게 넘겼고, 그리고 간송 선생이 남기신 작품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간송의 생애를 간략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파워포인트를 봐주시겠습니다. 간송미술관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간송 선생이 겪었던, 간송미술관이 겪었던 6.25 사변을 어떻게 넘겼을까? 참, 대부분 보면 박물관이 이런 전쟁이 나게 되면 가장 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히 간송 선생 같은 경우에는 그 모진 일제 시대를 다 견뎌왔고 해방이 되었으니 이제 자기가 이룩한 업적들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 민족에 공헌을 할 그런 공간이 열렸다고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6.25를 만나면서 보다 더 큰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부분을 보시면 참 우리가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요? 또는 뭐 휴하는 안심이 되었다고 할까요? 참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6.25가 터지고 인민군이 진주했을 때,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간송 선생의 뭐 선생과 그 미술관 또는 작품이라든지 문화재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나라 전국에 다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북한이 한국으로 침범을 했다 그러면은 아마도 간송 미술관을 접수하는 것이 우선 과제 중의 하나였을 겁니다. 그래서 6.25가 터지고 인민군이 진주했을 때 보화각은 기마부대에 징집돼 폐허가 되었습니다. 소장품을 가져가려고 의도적으로 가져가려고 인민군이 들어왔죠. 장교와 그 밑에 부하들이 들어왔죠. 들어와서 이분들이 도자기라든지 문화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전문가 두 사람을 시켜 포장과 목록 정리를 시키는데 그 전문가 두 사람이 바로 손재형 선생이고 또 다른 한 명은 해곡 최순우 선생입니다. 자, 손재형 선생님은 목포 분이신데 진도죠. 그러니까 그 분이신데 우리나라에 있어 서예가 우리가 서예라고 이름을 붙인 사람이 이분입니다. 소전 손재형.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세안도죠. 세안도를 다 되찾아오신 분이 이분입니다. 그것도 집념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시고 나중에 국회의원 뭐 정치하시다가 좀 많이 망하셨는데 그런 분이시고 하여튼 회국채순은 저는 지난번 동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간송 선생의 아들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천운으로 이 두 분이 그런 인민군들이 포장과 목록 정리를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치면 정말로 뭐 하늘이 도와줬다 생각을 합니다만 인민군이 물건을 가지고 하지 못하게 하려고 매일 물건을 쌌다 잘못 쌌으니까 풀었다 반복하면서 시간을 끌고 손정 선생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은 붕대를 칭칭 감고 와서 다리를 다쳐서 일 못한다 작업 못한다고 우기고 그리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두 명이서. 그래서 보아각 지하실에 있던 위스키를 이용해서 담당자에게 민군을 매수했다는 이야기죠.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버텼습니다. 물론 뭐, 그분들이 9.18 수복이라는 인천 상륙 작전이 있을 까 생각했던 건 아니겠지만, 최대한 버텨보자는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런, 하는 데까지 해본다. 이런 심정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9.28 수복이 되기까지 완전히 포장되어서 상자에 보관된 것이 하나도 없이 결국 인민군은 부랴부랴 빈손으로 도망치게 되게 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궁금점. 자, 그러면 이때 인민군 장교를 꼬신 수단은 무엇일까요? 손재영 선생과 해곡 최순우 선생이 인민군 장교를 뭐 한 달 넘게 6.25니까 9.28까지 2달 정도죠. 2달 좀 넘게 꼬셨던 것은 물론 뭐 이렇게 붕대를 감았다 풀었다 뭐 이렇게 쌓았다 풀었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즐겁게 해줘야 됐을 겁니다. 그 인민군은. 근데 다행히도 그때 보화각지하에 위스키가 있었습니다. 그 위스키 이름이 뭐냐면 화이트 홀스입니다. 화이트 홀스 위스키 아시죠? 뭐 하얀 유리병에 하얀 말이 그려져 있는 유리병에 하얀 말이 그려져 있는 그 위스키하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본 춘화입니다. 춘화. 뭐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그 춘화 그림으로서 남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보면서 늘 뭐 인민군과 놀았다고 봐야겠죠. 놀았다고 보면서 그 시간을 때웠던 그런 뭐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궁금증. 이때 인민군 장교를 꼬신 수단은 네 위스키와 화이트 호스 위스키와 그 다음에 춘화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그 후 중국의 개입이 있자 두 사람이 포장해 놓은 그대로 미국 헌병이 호송해 부산으로 보내져 부산 영주동 별장에 보관되었습니다. 영주동이 어디냐면 부산역 근처 그쪽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만 가져가고 대부분의 중국 서화나 중국 자기 수만근의 장서와 골동품 그대로 둬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차에 좁은 기차에 옮기려면 중요한 것만 옮겨야 되겠죠. 그리고 그 1953 수복이 되자 간송은 아무래도 불안하다고 부산에 있던 물건을 다시 서울로 가져다 놓았는데 그 열흘 후 부산 별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은 전소됩니다. 자, 부산은 예전에 거기 뭐 6.25 사변 때 이후에 판자촌이 덕지덕지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도 있습니다. 부산 아니고 불산이라는 말도 있으시 불이 자주 났었습니다. 아마도 간송 선생이 그런 느낌이 영감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소전 손재영 선생이 세안도를 일본 후지츠카 치카시에게 되찾아옵니다. 가서 뭐 매일 문안을 가서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팔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소전 손재영이 매일 아침마다 문안 가서 돌려주십시오 돌려주셔서 그 후지츠카 치카시가 나중에 손을 듭니다. 그래서 너는 보관할 자격이 있다 해서 줍니다. 무료로 줍니다. 세안도를. 그런데 그 이후 미군이 폭격을 하면서 그 집은 전수가 되었습니다. 그럼 뭐 없어졌겠죠, 세안도는. 폭격이 뭐 예고하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좀 그와 같이 이런 어떤 것들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게 뭐 영감 같은 거 있을까, 전운이 있을까, 뭐 작품에 신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에피소드 좀 여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6.25를 무사히 넘기게 됩니다. 무사히 넘겼다고 하지만 간송 선생이 나중에 서울에 돌아와서 보니 거기에 골동품상이나 떠도는데 그러면 간송이 보관했던 중국 서화나 중국 그림들이 그 서화나 책들이라든지 이런 게 날리니까 그걸 보는 간송의 심정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간송의 아드님이신 전성호 선생님 이야기를 하시기를 그때 큰 병이 드신 것 같다. 스트레스를 통해서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신우염의 원인은 그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낙담이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일제시대를 넘겼더니만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해방이 됐는데 전쟁으로 이 난리를 겪으면서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생각을 모든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무너진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은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스트레스로 병을 얻으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간송 선생의 작품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간송 선생은 자기가 원래 과묵하신 성격이셨지만 그림을 잘 그린다, 글씨를 잘 쓴다고 한 번도 내세워 본 적이 없지만 남아있는 작품을 보면 이게 벌써 산불암입니다. 산불암. 이게 산불암 간송이 산불 김원용에게 써준 현액이죠. 현액인데 이 김원용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고고학자兼 미술사학자 서울대 교수를 지냈습니다. 일제시대 때 친일 부역 그 학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971년 문흥왕릉 발굴자입니다. 졸속 발굴자죠. 문흥왕릉 정말 그때 졸속으로 발굴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시켜서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지만 좀 이제 발굴한 개념이 거의 없었다고 생각해서 그냥 호기심이 이라든지 또 상부에서 지시를 하는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보다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세마스 야스카즈가 주장한 것이 임나 일본 부술입니다. 임나 일본 부술. 임나 일본 부술이 뭐냐면 한반도 남해 지역에 일본의 식민지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억지 주장을 김은용은 하늘처럼 받들었던 사람입니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불신한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가장 먼저 한 게 역사 왜곡입니다. 그 중에서 삼국사기 초기 기록, 당군신화를 비롯해서 다 불신하는데 여기에 앞장선 사람이 김은용입니다.
그래서 원상복 시대라는 되게 망측한 용어를 만든 사람도 이 사람입니다. 요새는 안 쓰는 것 같은데 원상복 시대가 도대체 역사적으로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가관은 임나 일본 부설이 이거는 세 가지 크게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는데 391년 광개토 대왕비 신묘년 기사에 일본이 신라를 정벌했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거는 왜곡되어 있습니다. 글자를 뭐라고 합니까? 조작을 했죠. 일본은 고고학이라든지 이럴 때도 자기 나라에서 조작하는 그런 그 유명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하여튼 조작을 했고 그 다음에 니혼직기라고 하는 것에 진구황후편에 신라와 백제가 조공을 바쳤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것은 이 니혼서기라는 책자는 일본 사람들도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책자입니다. 그 다음에 백제의 칠지도 명문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아니라고 한 것이 2010년 한일 역사 공동연구위원회에서 임나 일부 분수가 관련해서 존재 자체가 없었다고 하지만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한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KBS입니다. KBS 역사 관련 어떤 시사 저널 같은 건데 버젓이 서울에 있는 모 대학교 교수라는 사람이 나와서 임나 일부 분수를 이야기할 때 저는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저런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아니라는 거를 남아서 지금 현재 가르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향원익청이라고 해서 염계 주돈이 애련설 연꽃을 굉장히 사랑한 주돈인데 주돈은 유학자입니다. 그 유학자 주자학에 반 유학에 이제 그 주자학이 앞서서 유학을 주장했던 사람이 주돈입니다. 주돈이 애련 연꽃을 사랑한 것을 그 간송이 생각하면서 그린 건데 보시면 이 동양화인데 간송의 그림은 수채화에 가깝습니다. 서양의 수채화에 가까운데 담백하면서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순박한 그런 그 느낌이 드는 그런 그림을 그리셨는데 이거는 글씨를 한번 보시면 이 아락서실은 해곡 최순우 선생이 꿈에서 봤던 현액 이런 글씨를 듣고 간송이 해곡 최순우 선생한테 써준 현액입니다. 아락서실 글씨 어떠세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단아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해곡 최순우 선생은, 여러분들이, 유명한 그 문화답사기를 쓴 원조가 사실 해곡 최순우 선생님이고, 최순우 선생이 쓴 책 이름이 무량수전 베를린 기둥에 기대었었어. 라는 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도 굉장히 글씨가 아니죠. 글의 내용이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내용들입니다. 너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분이 원래 그 개성박물관 근무를 했고 참 이야기가 많습니다. 고졸 출신이라 가지고 박물관장 되기가 너무나 힘들었었고 그랬던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는데 글을 굉장히 많이 썼던 분입니다. 600여 편이 넘는 논문을 쓰셨던 분입니다. 하여튼 최순우 선생을 위해서 쓴 아락서실이라는 글씨체도 보시면 여러분이 참 단아하다는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그 작품이 고사소요를 방하다, 모방했다는 이야기죠. 고사소요, 높은 선비를 흉내내어 산책하다 하는데, 이게 뭐냐면, 완당 선생의 필법을 따라하다 보시면 이 그림에서 세한도를 떠올려 보시면, 간송 선생이, 그렇구나. 세한도의 필법을, 그러니까 그림의 필법을 따랐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렇게 써놨습니다. 써놔서 완당 선생 필법을 따라했다고 써놓은 그런 간송의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역시 묵국이라고 하는 건데 간송 선생이 먹으로 그린 국화란 이야기죠. 그래서 쓴 글씨가 간송이 취중의 글이다 하고 청길절벽에 국화는 피었는데 고것 같은 그 사람은 가야금을 타는구나. 간송이 그리고 월탄이 쓰다. 월탄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월탄은 박종화입니다. 그래서 사촌형이죠. 사촌형. 자, 멋지죠? 청길절벽에 국화는 피었는데 고것 같은 그 사람은 가야금을 타는구나.
멋진 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56년 백로절에 여기서 보면은 결국 그러니까 묵국도 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단아하다, 고상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 작품을 그리셨습니다. 자, 간성 선생의 생애를 요약해 드리면 1906년에 서울에서 뜬가는 대부의 아들로 태어나셨죠. 휘문고고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셨고 관운동에서 한남 서점을 인수해서 한국 문화재를 위창 오세창 선생을 비롯해서 그 당시 최고의 문인들이 도움으로 수집하였고 모든 재산을 다 붓습니다. 그래서 북단장을 매입하여 틀을 잡고 본격적으로 문화재 수입했습니다. 보성고보를 인수하여 보성중학교장이 됐는데 보성고보가 우리나라 3.1절 운동, 한밀운동의 인쇄물을 인쇄한 곳입니다. 이쪽에 민족의 대표적인 고등학교인데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했는데 이것을 인수하면서 간성이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인수하는 과정에도 엄청난 부를 쏟아부었지만 인수한 이후에 운영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것도 간성 선생의 어떤 건강에 많은 영향을 줬던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화포장과 국민문화 동백장이 수서되면서 간송의 업적을 굉장히 높이 사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간송 선생은 1962년에 신우염으로 급성 신우염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1906년에서 1962년이니까 참 길지 않는 생애 동안에 많은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첫째 아드님은 요절하셨고, 둘째 아드님이 전성우 선생이 유학을 갈 때, 백불이 없어서 여기저기 쫓아다녔다는 이야기가 있고, 전성우 선생이 간수 선생이 돌아가실 때, 물려받은 것을 보니까 엄청난 빚과 엄청난 문화재, 이것을 물려받아서,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참, 당황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런 간송 선생의 어떤 위대한 정신과 남기신 업적들을 좀 기리고 우리의 것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동영상에는, 간송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전성우 아드님이 느끼신 것을 DDP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에서 전시하기 전에 모 신문과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을 기리는 아들의 어떤 심정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어떠셨던 분인가 간송 선생은 거기에 대해서 아들로서 느끼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것을 동영상으로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